이야기는 상하이시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방 안, 청록색 머리의 여성 장완신이 갓 태어난 아들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 천천하게 먹고 자기만 하니 얼마나 좋으냐며 아기 때문에 잠 못 이루지만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생하여 전생의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기는 뇌가 미성숙해도 모든 것을 인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란색 게임 상태창이 나타나 린즈첨, 생후 33일, 생물학적 등급은 일반 등급 1단계라고 표시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치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린즈천이 아기 침대에 있고 부모인 장완신과 리넨성이 그를 지켜봅니다. 아버지는 아기가 신체적 재능이 뛰어나 강력한 유전자 융합자나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린즈천은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만번의 발길질을 완료하여 생체 속성 사용 및 진화를 획득했다고 알립니다. 이 능력은 훈련하는 신체 부위를 탄소 기반의 한계 안에서 무한히 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힘이 커짐을 느끼고 아버지가 말한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가 슈퍼히어로를 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린즈천은 생후 4개월이 되어 혼자 안고 기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 빨리 성장하여 부모님을 놀라게 할까봐 린즈천은 밤에만 몰래 훈련합니다. 기어 다닐 때마다 시스템이 포인트를 보상으로 줍니다. 한 달 뒤 생후 5개월의 걷기를 완전히 마스터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어서야 부모님 앞에서 앉고 기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TV를 보던 중 변이 괴수에 대한 뉴스에서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가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린즈천은 이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름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지구가 변이되어 끔찍한 변이 괴수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류는 그들과 싸우려 두 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 승천으로 인간이 기술로 자신의 몸을 개조해 강력한 사이보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변형으로 변이 괴수와 인간의 유전자를 융합해 유전자 융합자가 되어 그들만의 힘으로 괴물과 싸우는 것입니다. 위험을 깨달은 환생자 린즈천은 시스템을 활용해 몸을 낮춰 조용히 능력을 키우며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장완신이 문을 열자 파란 원피스를 입은 옆집 이웃 쉬멍이 서 있었습니다. 쉬멍은 남편 솨젠예와 인형을 손에 쥔 어린 딸 선칭한을 소개했습니다. 린즈천은 보라색 머리의 그 작은 소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섬칭한이 이 세상에서 첫 친구이며 그들의 운명이 언젠가 단단히 묶일 것을 직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린즈천은 훈련에 매진합니다. 생후 7개월, 그는 생체 속성 사용 및 진화 능력으로 혼잣말을 통해 달리기, 점프, 기초 언어를 익혀 각 활동마다 능력치를 얻었습니다. 생후 8개월, 그는 침대에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훈련을 합니다. 부모님이 없을 때만 조심스레 연습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장완신은 발코니에서 8개월 된 아들이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웹소설 작가인 그녀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린즈천은 즉시 자는 척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며칠 뒤 아들을 목욕시키던 장완신은 충격적인 걸 발견하고는 남편 리넨성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리넨성이 달려오자 그녀는 8개월 된 아들의 복근을 보여주었고 리넨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들이 유전자 융합자나 사이보그가 될 100만 명 중 한 명의 영재일 수 있다며 흥분했습니다. 이 기발한 이야기에 린즈천은 비밀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부모님이 웹소설 작가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깨달았습니다. 린즈천은 변이된 지구에서 자신만 천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와 그의 엄마는 무술 가문 출신의 2살 배기 아이가 한 손으로 덤벨 20kg을 드는 뉴스를 봅니다. 장완신은 아들을 안고 우리 천천도 정말 대단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린즈천은 엄마의 믿음에 감동하고 자신도 2살엔 20kg을 들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린즈천이 2살이 되자 훈련의 결실을 봅니다. 그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힘을 키워 창고에서 한 손으로 20kg의 추를 가뿐히 들어올립니다. 그때 섬칭한의 별명인 하난이 놀러왔다는 엄마의 부름에 그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추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문을 열자 이제 막 2살이 된 섬칭한이 타르트를 건네줍니다. 린즈천은 정신연령이 달라 평범하게 놀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느 아기와 같지만 매 순간을 훈련했습니다. 하난과 시간을 보내는 독특한 방법을 찾았죠. 늘 곁에 붙어 다니는 하나는 린즈천 운동의 맞춤형 중량 조끼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따뜻하고 축축한 기운을 느끼며 그는 하나니 또 오줌을 싼다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납니다. 3살이 된 린즈천은 한 손으로 40kg 엿기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해집니다. TV를 보던 그는 4살짜리 신동이 66파운드 덤벨을 드는 것을 보고 자기가 더 강하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시스템은 여전히 그의 생물학적 등급을 일반 등급 1단계로 표시합니다. 이 단계가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그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섭니다. 바깥 세상은 수인과 사이보그가 있는 놀라운 미래 도시 풍경이었고 이는 그가 듣던 유전자 융합자와 사이보그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엄마와 이웃인 쉬멍, 섬칭한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부모님이 전자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책이 가장 좋은 정보원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엄마가 어린이 코너를 가리키지만 린즈천은 고급 백과사전으로 향하고 섬칭한이 걱정스럽게 뒤따릅니다. 엄마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쉬멍이 왜 이런 책을 좋아하는지 묻자 장환 씨는 그의 천재적인 유전자 때문이라 추측해요. 섬칭한이 쿠키를 건네는 동안 린즈천은 독서에 몰두합니다. 책을 통해 그는 모든 생명체가 일반, 고급, 희귀, 서사, 전설, 그리고 신화의 6가지 생물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등급은 9단계로 세분화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 같은 평범한 인간이 최하위인 일반 등급 1단계이며 상위 존재에 비하면 개미처럼 미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은 린즈천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정체를 숨기면서 훈련 속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그때 시스템이 새 퀘스트를 알립니다. 글자 1억 개를 읽으면 천상의 지혜 뿌리를 준다는 것이었죠. 몸과 마음을 단련할 생각에 신이 난 그는 퀘스트를 수락합니다. 그 후 1년간 린즈천은 신체 단련과 독서를 병행했습니다. 4살이 된 린즈천은 섬칭한과 장메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입학 직후 그는 일반 등급 2단계로 올라섭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한 손으로 176파운드의 엿기를 들고 3.9피트를 뛰어넘었으며 100m를 11초 안에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은커녕 어른에게도 엄청난 기록이죠. 어느 날 그는 아이들이 우는 섬칭한을 오줌 싸개라며 놀리는 것을 봅니다. 친구가 괴롭힘당하자 그는 즉시 행동하기로 결심하죠. 그는 괴롭히는 아이들 한가운데로 극적으로 뛰어들어 노려보며 섬뜩한 협박을 날립니다. 다시 하나를 괴롭히면 매일 침대에 오줌을 싸겠다고 하자 유치하지만 위협적인 말은 통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은 울며 다시는 유치원에 안 오겠다고 맹세합니다. 섬칭한은 수호자를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이 일로 그는 유치원 꼬마 왕이라는 새로운 업적과 연속 퀘스트를 잠금 해제합니다. 여러 퀘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죠. 반년 후 그는 독서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1억자를 읽은 그는 완벽한 직관적 기억력과 인간 학습 능력에 정점을 주는 천상의 지혜 뿌리를 보상받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그와 섬칭한은 거의 7살이 되어 유치원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방학 중에도 린즈천은 쉬지 않고 무려 200kg에 달하는 바벨로 훈련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그의 능력은 방학 동안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2m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100m 달리기에서는 7.98초를 기록하며 8초의 벽을 깼습니다. 그의 정신력도 그만큼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속성 덕분에 그는 이미 초등교육 과정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의 새 인생은 선샤인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상위 과목들을 이미 독학 중이라 학업 경시 대회는 식은 죽먹기였죠. 그는 자신의 칭호를 빨리 얻기 위해 전국 초등학업 경시 대회에서 손쉽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섬칭한에게 개인 과외를 해줬어. 그녀는 특출난 재능은 없었지만 성실했지. 내 도움으로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한 학기 만에 린즈천이 1등을 하고 그 뒤를 이어 반에서 2등을 차지했어. 퀘스트를 빨리 끝내려 학교 운동회에 나가 모든 기록을 경신했지. 이렇게 평범한 학교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한 전학생이 나타났어. 선생님은 은청색 긴 머리의 전학생 바이쉐를 소개했고 린즈천은 그녀가 평범치 않음을 즉시 알아챘죠.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에게 없는 미세하고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새 전학생 바이쉐가 자리를 찾자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어. 섬칭한은 린즈천에게 몸을 숙여 그를 샤오천이라 부르며 바이쉐의 머리가 겨울 눈송이처럼 예쁘다고 속삭였어. 하지만 린즈천은 미적인 얘기를 할 기분이 아니었어. 바이쉐가 옆에 앉자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비인간적인 기운에 정신이 팔렸어. 그녀가 유전자 융합자나 후손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 후 며칠간 바이쉐는 미스터리한 존재였지.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꼼짝도 안 했지. 화장실도 거의 가지 않았어. 처음엔 학생들이 호기심에 잠든 그녀와 사진을 찍기도 했어. 하지만 행동에 변화가 없으니 흥미를 잃었고 교실은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 한 달여 뒤 이 평화가 산산조각 났어. 기이한 현상이 시작된 거야. 바이셰가 끈적한 하얀 액체를 분비하기 시작한 거지. 그 물질은 악취를 풍기며 옷과 다리 아래로 흘러내렸어. 다른 학생들은 역겨워하며 심한 냄새에 불평했어. 심술궂은 남자의 하나가 그 액체에 대해 상스러운 말을 비웃듯이 뱉더니 씻어주겠다면서 걔 머리 위로 물병을 쏟아부었어. 흠뻑 젖어 창피해진 바이셰는 주먹을 꽉 쥔 채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고 소리 없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 불량배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잔인하게 웃어댔지. 책상에서 지켜보던 선칭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린즈천에게 바이셰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 린즈천은 당황했지. 바이셰가 위험하다고 느꼈기에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돕기로 했어. 일진들에게 다가가며 그는 평가를 제고했어. 여전히 그녀를 이해할 순 없었으나 현재로서는 위협이 아님을 깨달았지. 그저 괴롭힘당하는 약한 아이일 뿐이라 나서야 한다고 여겼어. 린즈천은 주동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관춘하고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바이셰의 책상에 쏟은 물을 닦으라고 명령했지. 관춘은 겁먹어 당장 닦겠다 더듬거렸고 다른 불량배들도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어. 린즈천은 공부와 싸움 모두 잘하기로 학교에서 악명이 높았거든. 6학년조차 감히 그에게 덤비지 못했어. 따르는 게 낫다는 걸 알고는 재빨리 휴지를 들고 치웠어. 책상이 깨끗해지자 린즈천이 무리를 훑어봤어. 관련자 전원에게 즉시 그녀에게 사과하라 명령했지. 땀 흘리며 겁먹은 불량배들은 재빨리 따랐어. 그들은 책상 앞에 줄 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괴롭히던 아이들이 가자 바이셰는 눈물 어린 채 고개를 들었어. 그녀는 린즈천과 섬칭한에게 고마워했어요. 섬칭한은 바이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반 친구는 서로 돕는 거라고 말해줬죠. 그날 이후 섬칭한은 조용한 백발 소녀와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고 항상 린즈천을 끌고 다녔어. 셋은 쉬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지. 섬칭한은 특히 상냥해서 늘 제일 맛있는 간식을 바이셰에게 먼저 줬어. 그러던 어느 순간 섬칭한이 바이셰에게 간식을 건네자 그녀는 망설였어요. 바이셰는 둘을 보며 악취가 나는데 역겹지 않냐고 물었어. 미안해. 너희를 믿지 못해서. 어릴 적부터 항상 모두에게 외면당하며 지냈거든. 누군가 자신에게 잘해주니 너무 비현실적이라 꿈만 같다고 했어. 섬칭한이 이건 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바이셰는 놀라서 쳐다봤어. 섬칭한은 미소로 자기도 잘 안다며 결코 싫어하지 않을 거라 했어. 바이셰만 괜찮다면 영원히 친구가 될 거라고 말하며 살짝 질린 표정의 린즈천도 약속에 끼워 넣었어. 감격한 바이셰는 섬칭한을 꼭 껴안았다. 친절에 감사하며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 감정을 추스른 뒤 보답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 괴수 어금니 목걸이를 건네며 엄마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라고 설명했어요. 우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줬죠. 섬칭한은 신이 나서 동의했고 해가 저무는 학교 운동장에서 세 아이는 함께 서서 영원히 친구로 지내자고 즐겁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우정이 막 굳건해지려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어느 날 섬칭한은 바이셰가 전학 갔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 린즈천은 바이셰가 자퇴서를 쓰는 걸 봤다며 확인해줬고 교장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때를 회상했어. 그는 교장 선생님, 사이보그 팔을 가진 거구와 함께 있는 바이셰를 봤어. 교장은 남자에게 바이셰 서류는 다 처리됐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거라고 확언했어. 그 만남으로 린즈천은 바이셰의 정체가 평범치 않다고 확신했어.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바이셰를 보지 못했고 궁금증만 남았어.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이후의 사건들이었죠. 얼마 후 린즈천은 집에서 엄마 장완신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 그녀는 안도하며 종일 타이핑으로 지쳤는데 마사지가 정말 최고라고 했어. 린즈천은 내심 천상의 지혜 뿌리 덕분에 전문 마사지 기술을 익혔다는 사실과 그 유용성에 깊이 놀랐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 중대 뉴스 속보로 깨졌어. 교토 신동이 이룬 또 다른 놀라운 업적에 관한 뉴스였어. 고작 10살짜리 소년이 변이 괴수 유전자와 성공적으로 융합해서 이제 한 손으로 1100이 파운드짜리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야. 린즈천은 소년을 알아보고 라이벌이 이미 유전자 융합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아빠 린앤성은 교토의 신동이 맨날 TV에 나온다며 쟤를 무슨 인플루언서로 만들려는 거냐고 투덜거렸고 부모님은 그 얘기를 나눴어.
린앤성은 그 소년이 천년 무술 가문 출신이라 아마 더 발전된 유전자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 장환 씨는 아이를 실험용으로 쓰는 건 잘못이라 반박했지. 남편은 그런 가문은 가문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반박했고 아내는 다 아시네요라며 비아냥거렸죠. 부모님이 언쟁하는 동안 린즈천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신동은 융합 전에 220파운드를 들었다고 기억해. 이제 500kg을 들어 5배 강해진 셈이야. 그에 비해 8살밖에 안 된 린즈천은 유전자 융합 없이도 한 손으로 300kg짜리 엿기를 들 수 있었지. 자신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확신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 하지만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고 다음 뉴스가 그에게 공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속보에는 이웃나라의 한 도시가 거대한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 나왔어. 보도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거대 변이 쥐가 벌인 공격이라고 해. 화면에는 괴물 같은 쥐들이 폐허를 뒤덮고 비명을 지르는 여자를 거대한 턱으로 붙잡아 잔인하게 잡아먹는 끔찍한 장면이 나왔어. 뉴스는 계속해서 이단자들이 변이쥐 공격의 배후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고 확인했어. 기자회견에서 폐허가 된 사쿠라국의 한 관리는 이단자들이 괴수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숭배자들이라며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지. 뉴스를 보던 린즈천은 그 숭배자들이 이득을 위해 변이 괴수를 섬기는 반인간 배신자 조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안정된 나라에서 태어나 몸을 낮춰 강해질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창밖의 손익붐 소리에 산산조각 났죠. 그는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젖히자 중무장 사이보그 부대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많은 병력 배치에 의아해하며 아무 일 없길 바랐죠.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린즈천은 섬칭한을 기다렸고 그녀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이쉐가 준 섬칭한이 찬 괴수 어금니, 목걸이가 밝은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어금니는 변이 괴수의 것이었고 그에게서 느껴졌던 비인간적인 기운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사이보그와 어금니의 반응을 본 린즈천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학교로 가는 길, 검은 드레스를 입은 긴 붉은 머리의 한 여자가 가로등에 기댄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정말 귀엽다고 말하며 그들 앞을 막아서더니 남매냐고 묻는다. 섬칭한은 자신감 있게 어릴 적 단짝 친구임을 강조한다. 여자는 자신에게도 소꿉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며 아련하게 미소 짓는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사악하게 변한다. 그녀는 몸을 숙여 눈을 빛내며 왜 혼자 학교에 가고 부모는 어디 있는지 묻는다. 섬칭한이 대답하려던 찰나 린즈천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끊었다. 그는 늦겠다며 섬칭한을 끌고 가고 의문의 여자는 뒤에 남겨집니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린즈천은 섬칭한에게 낯선 이와 말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섬칭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과 후 린즈천은 인적 드문 골목길로 그녀를 이끕니다. 섬칭한은 길이 너무 으스스하다며 불안해합니다. 린즈천은 이 지역이 철거 예정이라 다들 이미 이사 갔다고 설명합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아침에 봤던 빨간머리 여자가 나타나 드디어 하교했냐고 말하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이라는 거대한 근육질 남자가 함께 있었고 여자는 샘에게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알립니다. 린즈천은 깜짝 놀랍니다. 일부러 다른 길로 왔는데 어떻게 따라온 거지? 여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맛있는 걸 주겠다며 아이들을 유인합니다. 하지만 공범인 셉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는 여자에게 애들 기절시켜서 빨리 끝내자고 말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셉은 천을 들고 달려들어 빨리 돈으로 바꾸겠다고 외칩니다. 그가 다가오자 린즈천은 섬칭한을 밀치고 그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펀치를 날립니다. 주먹이 셉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자 거구의 남자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엄청난 힘에 셉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골목 아래로 날아갑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초등학생이 성인 남자를 날려버린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샘은 피를 토하며 기절하고 린즈천은 빨간 머리 여자에게로 향합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 린즈천은 복부에 펀치를 날리고 강력한 어퍼컷으로 기절시킵니다. 쓰러진 납치범들 앞 그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그는 근처 벽돌을 집어들고 그의 의도는 암울합니다. 카메라 없는 후미진 골목, 그들을 없애야 한다고 판단하죠. 그들이 살아남으면 초인적인 힘이 드러나 조용히 힘을 키우려던 계획이 망쳐질 것이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한 지진이 골목을 뒤흔들어 그들을 덮쳤다. 잠시 후 거대한 발톱이 근처 건물 벽을 부수고 튀어나왔다.
먼지와 잔해 속에서 거대한 변이 괴수 쥐가 나타나 그들 위로 솟아올랐다. 괴수는 아이들은 무시한 채 의식 없는 여인에게 다가섰다. 허나 그녀를 먹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단번에 목을 베었다. 섬칭한이 비명을 지르자 쥐는 잘린 머리를 집어들었다. 위험을 직감한 린즈천은 잔뜩 겁에 질린 섬칭한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적의 거대 변이 주인이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안은 채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달아날 때 붉은 금빛 섬광이 하늘을 가로지른다. 금발 머리에 토끼 귀 헬멧을 쓴 여성 사이보그가 골목으로 뛰어듭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쥐를 쏜살같이 지나칩니다. 린즈천의 어깨 너머로 이를 본 섬칭한은 사이보그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외쳤습니다. 그 사이보그는 괴물 뒤로 우아하게 착지한 뒤 쥐를 마주한 채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건틀릿이 빛나고 무기를 충전하며 외칩니다. 마취 연마. 그녀가 괴물에게 발사체를 쏘자 골목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린즈천은 폭발로부터 섬칭한을 보호합니다. 변이 쥐는 불타는 폭발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마취 연막에 정신을 잃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사이보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약해진 괴수를 맹렬한 공격으로 마무리합니다. 나중에 린즈천은 집에서 그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를 봅니다. 그는 전투를 분석하여 사이보그의 힘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쥐를 먼저 약화해야 했고 죽이는데 7분 걸렸다고 그는 판단합니다. 그는 거대 변이 쥐의 위험성을 떠올립니다. 쥐들은 10m 넘게 자라 일반 5등급에 달하는 강인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이 사건은 세상의 위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자신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려 훈련을 강화하기로 결심한다. 이후 그는 훈련 공간에서 무거운 바벨로 웨이티드 스쿼트를 하고 시스템은 그에게 포인트를 보상으로 지급한다. 변이 쥐의 위협이 도살이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얼마 후 그와 섬칭한은 9번째 생일을 맞아 양가 가족들과 함께 큰 케이크 주위에 모인다. 소원을 빈 후 그들은 선물을 교환한다. 천상의 지혜 뿌리 덕분에 린즈천은 하룻밤 만에 조각을 스스로 터득했고 섬칭한을 위해 정교한 나무 비녀를 손수 조각했습니다. 그녀는 기뻐서 머리에 꽂으며 정말 좋다고 소리친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린즈천과 섬칭한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다. 그들이 떠날 때 시스템은 9년간의 의무 교육 정복 업적을 완수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꼬마왕과 초등학교 최고 우등생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는 다음으로 중학교 지배자 칭호를 잠금 해제하여 적자 생존 속성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방학 동안 그는 고강도 훈련 계획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는 등에 거대한 바위를 짊어지고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해 엄청난 능력치를 얻고 그 노력은 결실을 맺습니다. 계약 직전 10km 달리기 후 시스템은 그의 생물학적 레벨이 일반 3등급으로 상승했다고 알립니다. 그의 신체 능력은 크게 향상됩니다. 이제 그는 한 손으로 1543파운드를 들고 13피트를 수직으로 점프하며 100야드 달리기를 6초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강해지자 그는 교토신동의 경지가 궁금해진다. 공교롭게도 계약 전날 밤 TV에서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14세 신동은 거대 개미 유전자와 융합해 한 손으로 4409파운드 합금 블록을 들 수 있습니다. 린즈천은 거대 개미 유전자가 힘을 4에서 8배 증가시킨다고 보아 유전자 강화 없는 신동의 실제 힘은 1102파운드에 불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결국 린즈천이 본질적으로 더 강하다는 의미다. 미래 유전자 융합으로 강해질 자신을 상상하며 그는 미소 짓습니다. 다음 날 중학교가 시작됩니다. 그가 시수석이었기에 명문 중학교들이 그를 영입하려 했죠. 섬칭한과 같은 반이 되는 조건으로 상하이 중학교 입학을 수락했습니다. 등록날 교장과 새 담임 선생님이 그를 반기며 큰 기대를 표합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핑계를 대고 섬칭한과 함께 자리를 뜹니다. 그가 상하이 중학교를 택한 건 우수한 체육시설 때문이었죠. 둘은 수업 시작 전 학교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칠 계획이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들뜬 섬칭한이 린즈천에게 샤오천 시작하자고 말하며 화려하게 서브를 넣고 요정의 커브볼을 외쳤습니다. 린즈천은 셔틀콕을 가볍게 잡았지만 경기는 중단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선배들이 다가왔고 모자를 거꾸로 쓴 리더가 셔틀콕을 빼앗으며 코트는 예약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섬칭한에게 남아 자신들과 스파링하자고 조롱했습니다. 섬칭한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왔다며 규칙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들이 섬칭한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린즈천이 차가운 표정으로 나섭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며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는 규칙을 상기시킵니다. 리더는 코웃음치며 코트를 접수하겠다고 거만하게 선언합니다. 그가 셔틀콕을 던져 올렸지만 서브를 넣기도 전에 린즈천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선언하죠. 그는 솟아오르는 힘으로 뛰어올라 셔틀콕을 강하게 내리쳤고 셔틀콕은 하얀 섬광처럼 코트를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너무 빨라 리더는 반응할 틈조차 없었죠. 충격으로 그의 라켓은 산산조각 나고 모자는 날아갔습니다. 선배들은 충격에 빠져 땀을 흘리며 벌벌 떱니다. 그들은 린즈천이 인간인지 유전자 융합자인지 의심한다. 공이 조금만 빗나갔어도 보스 머리가 날아갔을 거라며 모두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선배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합니다. 그들은 린즈천에게 이제 규칙을 안다며 즉시 떠나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소문이 나서인지 그 후로는 아무도 린즈천과 선칭한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은 시설만 좋아졌을 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학업 면에서 린즈천은 이미 중학교 과정을 끝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죠. 밤에는 운동이 끝나면 천상의 지혜 뿌리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고 요리, 사진, 운전, 수영 등 다양한 스포츠를 빠르게 섭렵했습니다. 중학교 지배자 칭호를 얻기 위해 그는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했고 학교를 대표해 전국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트로피들 속에 서 있었죠. 몸을 낮추고자 모든 대회에서 1등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도 그 칭호는 여전히 잠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으로 팬레터가 책상에 쌓일 정도로 많은 팬들이 생겼고 그는 무시했습니다. 섬칭한 과외 외에는 다가오는 교내 체육대회에 집중했죠. 이번에 완전히 장악하면 드디어 칭호를 얻으리라 믿었습니다. 체육대회에 그는 근력, 도약, 속도를 상징하는 투포환, 높이뛰기, 단거리 달리기 세 종목만 참가했습니다. 그는 투포환에서 201m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죠. 너무 초인적으로 보이지 않으려 힘을 조절했음에도 그는 모든 종목에서 가볍게 1등을 차지했습니다. 썸칭한과 금메달을 감상하고 있을 때 그는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구침을 느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의 성과가 다른 모든 학생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중학교 지배자 칭호를 획득했다고 알렸습니다. 3가지 학년기 칭호를 모두 잠금 해제하자 9년 의무교육 재패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체 속성인 적자 생존을 획득했습니다. 몸에 힘이 흐르자 그는 마침내 칭호가 해금된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린즈천과 섬칭한이 하교하며 그는 새로운 적자 생존 속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능력은 포식자가 생명 정수를 흡수해 진화하도록 합니다. 생명의 정수가 대체 뭘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섬칭한이 기다리라며 그를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섬칭한에게 괴수 어금니 목걸이를 빌려달라고 했고 그녀는 흔쾌히 건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어금니에 닿는 순간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심연의 거대 나비의 생명 정수 흔적을 흡수했으며 새로운 도감의 1%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주위로 날개에 눈이 달린 거대한 검은 나비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금니가 나비 이빨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그는 온라인에서 심연의 거대 나비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결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홀로 이 기이한 짐승을 연구해야 함을 깨달은 그는 바이셰가 주었던 어금니를 떠올렸습니다. 가방을 뒤져 2번째 이빨을 찾아냈죠. 2번째, 송곳니를 쥐자 그는 또다시 힘을 흡수합니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2번째 생명의 정수를 삼켰다고 알려주지만 도감 진행률은 겨우 2%까지만 오릅니다. 그는 송곳니에 생명의 정수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결국 심연의 거대, 나비의 모든 힘을 끌어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 방과 후 린즈천은 훈련과 변이 괴수로부터의 빠른 탈출을 위해 섬칭한을 매일 자전거로 등하교시킵니다. 학교 운동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즈천 하고 불렀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자는 그들을 멈춰 세우고 자신을 학교 무술팀의 코치라고 소개했습니다. 린즈천의 체육대회 활약을 학교 역사상 최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코치는 큰 열정을 보이며 그의 운동신경이 학업 능력보다 뛰어나다면서 팀에 들어오라고 정식으로 권유합니다. 그는 린즈천에게 수락을 권하지만 결정전 팀을 알아볼 시간을 줍니다. 코치가 너무 열정적이라 린즈천은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코치는 자전거 타고 떠나는 둘에게 손 흔들며 무술팀은 체육관 C실에 있으니 내일 시간 되면 들러달라고 말합니다. 해질녘 린즈천은 방으로 돌아와 새 능력 시험 준비를 합니다.
방에서 바퀴벌레와 모기를 손뼉 쳐 잡습니다. 죽은 곤충을 살펴봤지만 기운 폭주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고 평범한 생물을 죽여서는 스킬이 발동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강하거나 희귀한 생물만이 진화에 필요한 생명 정수를 지녔다고 추론합니다. 이 새로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린즈 씨는 변이수 고기를 파는 슈퍼마켓에 가보기로 합니다. 선칭어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곧 그들은 대형 슈퍼마켓에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선 린즈 씨는 진열대에 변이수 고기가 많지만 모두 포장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고기를 만지지 않고는 가설을 시험할 수 없음을 깨닫죠. 좌절하던 찰나 정육점 주인의 신선한 변이수 고기 광고가 들립니다. 그는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자르는 곳에서 미리 포장하지 않은 신선하고 안전한 변이수 고기라는 간판을 발견합니다. 어리둥절한 선칭어에게 기다리라 말한 뒤 고기를 보러 갑니다.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코너로 달려갑니다. 그는 갓 자른 변이수 고기 한 조각에 손을 댑니다. 손이 닿는 순간 강력한 보라색 기운이 그에게로 흘러들어옵니다. 그의 예상대로 변이수 고기에 강한 생명 정수가 있었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띠며 주먹을 꽉 쥡니다. 섬칭어는 고기 만진 것만으로 저리 좋아하는 그를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기 느낌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린즈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리둥절한 선칭어에게 그저 보통 고기보다 신선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며 그녀도 만져보겠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너가 충분히 만졌으니 괜찮다고 거절한다. 자신의 이론을 확인한 린즈 씨는 집에 가져가 먹어볼 변이수 고기를 사기로 하고 선칭어는 깜짝 놀란다. 그는 변이수 고기가 비싸다는 걸 알아 그녀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다. 가장 저렴한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조차 1kg에 거의 18만 원이나 했다. 그는 오징어를 사기로 하고 한 팩을 집어든다. 선칭어는 가격에 헉하며 너무 비싸니 어머니께 먼저 여쭤보라고 말립니다. 린즈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는 걱정 말라며 엄마가 양가 가족들 것까지 넉넉히 사랬다는 거짓말을 한다. 회상 속 그의 어머니 장황성은 기쁘게 진수성찬을 약속한다. 린즈 씨는 속으로 나누는 게 계획 중 하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흡수하면 고기가 상할까봐 먹는 걸로도 생명 정수를 흡수 가능한지 시험하려는 것이다. 계산대에서 그는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 3팩을 29.94위안에 구매하고 여성 계산원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가게를 나서는 린즈 씨는 비싼 고깃값에 다음엔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긴다. 장을 모두 보고 나니 21시가 넘었었다. 요즘 도시가 불안정해서 안전을 위해 둘은 곧장 집으로 향한다. 집에 가는 길, 린즈 씨는 실험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결국 참지 못해 그는 장바구니 속 고기 포장지에 몰래 손을 댄다. 익숙한 보라색 기운이 솟구쳐 오른다. 시스템이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의 생명 정수 일부 흡수를 확인했어요. 해당 생물에 대한 새로운 도감이 해금되었지만 진행률은 고작 0.1%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여러 눈을 가진 무시무시한 오징어의 환영이 나타난다. 조용한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며 그는 암산을 합니다. 고작 소량의 고기로는 능력의 일부만 얻는다는 걸 깨닫죠. 도감 진행률 100%를 달성하려면 50kg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오징어의 특별한 능력인 물에 녹아 사라지는 능력을 떠올리며 그 능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족에게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큰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때 고기를 산 두 번째 이유, 생명 정수를 흡수하면 고기가 상하는지 확인하려던 게 떠오릅니다. 포장을 보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고기는 신선합니다. 고기 흡수에도 상하지 않아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흡수하자 오징어의 진행률은 3%까지 상승합니다. 그때 섬칭어의 다급한 경고 소리에 집중이 깨집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 도로의 커플 앞에서 멈춰서며 사과합니다. 자신을 자책하던 그는 왜 길이 막히는지 궁금해합니다. 섬칭어가 앞을 가리키자 팽팽한 대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육질 빨간 머리 남자가 칼로 여자를 인질 삼고 있다. 섬칭어는 인질이 자신들의 선생님 차오메임을 알고 경악하고 남자는 군중에게 위협합니다. 주변은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으며 확성기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씁니다. 경찰서장은 아빙이라는 경찰을 막아서며 함부로 총을 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서장은 범인이 인질에게 너무 가까이 붙어 방패로 삼고 있어서 깔끔하게 저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이 수면가스를 제안하지만 서장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범인을 자극할까봐 거절합니다. 경찰이 망설이자 린즈 씨는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그는 바닥에서 작은 돌을 주워
엄청난 속도와 정확도로 튕겨냅니다. 돌멩이는 아빙 경관의 총에 맞고 총알이 빗나갑니다. 빗나간 총알은 인질범의 손에 맞아 비명을 지르게 하고 칼을 떨어뜨려 차오메이 선생님을 풀어줍니다. 기회를 잡은 경찰서장은 팀의 진입을 명령합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무장 해제된 용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한 여경은 겁에 질렸지만 무사한 차오메이 선생님을 위로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린즈씨는 조용히 자전거에 다시 올라탑니다. 섬칭어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며 방금 돌멩이를 던졌냐고 묻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라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고 급히 페달을 밟아요. 그들이 떠나려는데 멈추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서장이 린즈신에게 돌 던진 사람이 맞냐고 묻습니다. 들켜 당황한 린즈신은 어색하게 웃으며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서장은 좋은 일을 하고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는 용감한 자에겐 보상이 있다 생각하죠. 포상금이라는 말에 린즈신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돈이 급했던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를 세우고는 서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머쓱해하며 아까 한 말을 번복하고는 자기가 돌을 던진 게 맞다며 돈이 정말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서장은 공안국에 가서 조서를 쓰면 포상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가족에게 알린 후 린즈신과 섬칭어는 경찰서로 갈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 여겼지만 경찰이 수갑찬 용의자를 데려가던 중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용의자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그가 이단이자 눈앞에서 거대한 괴물 쥐로 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괴물은 수갑을 부수고 날뛰며 경찰들을 향해 거대한 발톱을 휘두릅니다. 경찰서장은 무전으로 모든 병력에게 발포하되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명령합니다. 경찰들이 총을 쏘지만 총알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단이 쥐왕 유전자와 융합했으니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린즈쉬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을 잡아 끌고는 어서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괴물이 쫓아오지 않아 안도하지만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함을 직감합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순간 보라색 기운의 새 인물이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녀는 미래적인 갑옷을 입은 여성 사이보그입니다. 그녀는 거대 쥐에게 강한 일격을 가해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짙은 보라색 단발머리의 사이보그는 공중에 떠서 가슴에 달린 레이저포를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그녀는 변이쥐를 집어삼키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보라색 에너지빔을 발사합니다. 괴물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완전히 분해되어 남은 것은 그을린 잔해뿐입니다. 린즈쉐는 사이보그의 막강한 힘에 그저 놀라 지켜봅니다. 위협이 사라지자 차오메이 선생님과 섬칭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린즈씨는 자전거 걱정이 더 컸습니다. 폭발에 맞지 않아 큰 재정적 손실을 면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긴장이 풀리는 순간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자전거 바구니를 들여다보니 비싼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 고기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음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 정수 흡수 시 고기가 상하지만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흐물거리는 다리를 든 그는 변명이 필요함을 깨닫고는 싸움과 죽은 이단자 탓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그는 과장된 연기를 하며 썩은 다리를 내던지고는 이단자와 사이보그 공격 탓에 고기가 익었다며 불평합니다. 차오메이 선생님은 모두 무사한 것이 중요하다고 그를 위로해줍니다. 팀장의 요청에 따라 집으로 가려 했지만 결국 보안팀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이단자의 시신과 같은 밴을 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레이저 폭발 후 들것 위엔 새까맣게 탄 살점만 남았고 냄새는 지독했습니다. 린즈씨는 악취나는 밴에 앉아있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는 바이슈에게 얻은 변이수 어금니에도 죽은 지 한참 후까지 생명 정수가 남아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체에도 생명 정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체에서 쥐왕 유전자를 흡수할 수 있을까? 공항국 차량에 앉아 린즈씨는 이단자의 불탄 시체에서 쥐왕 유전자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결심을 굳힌 그는 조심스럽게 시신을 향해 손을 뻗는다. 손이 닿자 붉은 기운이 폭주,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의 시스템은 거대 변이쥐의 생명 정수를 흡수하여 도감을 해금했음을 확인시켜주며 진행률은 무려 5%에 달했다. 그는 흡수량에 깜짝 놀라며 재료의 신선도가 생명 정수 획득량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움직임을 본 아빙 경관이 조용히 있으라 주의를 준다. 린즈씨는 스트레칭이라며 재빨리 둘러댄다. 이후 공항국에 도착한 그는 아빙은 속이기 쉬웠으나 보안팀장은 더욱 예리한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팀장은 린즈신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고 알린 후
그를 더욱 진지하게 신문한다. 그는 어떻게 중학생이 그렇게 먼 거리와 어두운 조명 속에서 돌멩이로 이교도의 칼 든 손을 정확히 맞췄는지 묻는다. 린즈 씨는 평소 오른손 단련을 자주 해서 그렇다고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팀장은 완전히 말을 잃습니다. 그때 섬칭어가 이모가 왔다고 외치면서 둘의 대화가 끊깁니다. 린즈 씨는 부모님이 경찰서로 급하게 들어오자 놀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으며 괜찮냐고 묻고는 정말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괜찮다며 심지어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았다며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아들을 꼭 아는 어머니는 다음 위험이 닥치면 먼저 안전한 곳에 숨으라고 약속받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저 내가 안전하게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린즈 씨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합니다. 떠나면서 린즈 씨는 엄마에게 자신부터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말한다. 경찰서장은 그들이 떠나자 소년의 능력에 계속 의아해합니다. 린즈 씨는 나가는 길에 사건을 얘기하는 여경 2명을 지나칩니다. 한 명이 요즘 변태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동료는 그 이단이 쥐신교에 세뇌된 광위안 대학의 문과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찰은 쥐신교를 맹비난하고 다른 경찰은 근본 원인인 자칭 쥐왕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름은 즉시 린즈 쉰의 뇌리에 박힙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바로 휴대폰으로 쥐신교를 검색해보고 방대한 정보에 놀랍니다. 그는 쥐신교 본거지가 상하이며 신도 대다수가 사회 부적응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쥐왕이 더 높은 생명체로 진화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하는데요. 심지어 신도들에게 진화 재료를 모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섬뜩한 질문에 다다릅니다. 변이된 괴수인 쥐왕이 이미 지능을 갖게 된 걸까요? 창밖을 본 그의 시선에 고양이만한 거대 쥐가 들어오자 생각은 순간 멈췄습니다. 순간 쥐왕과 연관이 있나 의심했지만 남부지방에선 고양이만한 쥐는 흔하다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이내 생각을 접습니다. 그는 문득 선칭어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가 불편하게 몸을 비틀며 무릎을 꽉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긴장하거나 놀라면 소변을 못 참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에겐 창피한 일이지만 린즈 씨는 이 반응이 숨겨진 잠재력과 관련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린즈 씨의 어머니 장황 씨는 60만 원 상당의 변이수 고기가 사라진 걸 보고 경악합니다. 린즈 씨는 재빨리 변명을 생각해냅니다. 위급한 상황에 도망치다 떨어뜨린 것 같다고 머쓱해하며 말했죠. 어머니는 당장 아들의 안전부터 염려하며 고기는 괜찮으니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하죠. 린즈 씨는 어머니를 속인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리넨 셰프는 고집이 더 셌습니다. 그는 자신 같은 한물간 월급 노예는 맷집이 좋다며 비싼 고기를 찾으러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린즈처는 너무 위험하고 고기도 이미 상했을 거라며 그를 말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상한 걸 어떻게 아냐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식은땀 흘리며 린즈처는 당연한 추측이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텅 빈 공안국 사무실로 돌아온 경찰서장은 밤 사건을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평범한 중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힘과 정확성으로 돌을 던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집니다. 일반적인 쥐보다 훨씬 큰 거대한 쥐가 서류 캐비닛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쥐가 뛰어내립니다. 서장은 즉시 권총을 뽑아 발사합니다. 빠르고 격렬했던 대치는 핏빛으로 얼룩진 채 끝나고 다음날 교실에서 린즈처는 한숨을 쉽니다. 어젯밤을 되돌아보며 그는 강력한 이단자와 여성 사이보그에 비해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도감 채우려면 고스트, 서도우스키드 같은 변이수 고기 살 돈을 빨리 벌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나 학습자료 판매를 생각했지만 너무 화려하고 조용히 지내려는 목표에 어긋나 단념합니다. 그때 기막힌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릅니다. 이 세계에서 공부보다 무술과 유전자 융합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잠시 후 그는 시동 무술킨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보온병에 물을 마시는 거 코치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놀란 거 코치는 그에게 입단할 건지 아니면 배우러 온 건지 물었다. 린즈처는 대답 대신 몸을 숙여 팀에 들어가면 시합에 나가 상금을 탈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상금은 많은지 조심스럽게 묻는다. 코치는 미소 지으며 기회가 있고 상금은 수만 위안의 가치가 있다고 확인해 줍니다. 걱정을 덜어낸 린즈처는 코치와 악수하며
오늘부터 무술킨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해요. 거 코치는 기쁘게 그를 환영했고 팀원들을 모아 새 멤버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린즈천을 소개하며 그가 운동의 챔피언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른 팀원들인 장차이, 황톰성, 아싱, 리슈통, 그리고 한이거가 차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린즈천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린즈천이 정식 무술 훈련을 받지 않아고 코치가 기본 주먹, 발차기 기술을 시범 보입니다. 코치는 동작이 간단해 보여도 숙달하긴 어렵다며 팀 내 최고 습득자인 리슈통도 일주일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린즈천에게 시도해보라고 격려하고 린즈천은 자세를 취합니다. 천상지혜의 뿌리 속성 덕분에, 즉 하늘이 내린 무술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는 단지 시범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세부 사항을 이미 외우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가 주먹 기술을 연습하자 시스템 알림이 뜨며 그의 체력, 힘, 민첩성, 그리고 숙련도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는 완벽한 정확성과 속도로 손과 주먹 동작을 선보입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발차기 기술로 넘어가 강력하고 부드러운 발차기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다리 근육, 민첩성, 숙련도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코치와 팀원들은 충격받은 채 조용히 지켜봅니다. 코치는 입을 떡 벌리고 보온병을 놓칠 뻔하며 믿기지 않아 합니다. 한 번 보고 복잡한 동작을 완벽히 해내다니 의문이 들었다. 그 완벽한 시연을 보며 코치는 생각했다. 100만 명 중 하나 나올 무술 천재임이 틀림없어. 그날 저녁 상하이, 린즈천의 어머니 장황신이 저녁 먹으라며 그를 불렀다. 그는 숟가락을 쥔 채 달려와 뭘 만들었는지 물었다. 아들이 원한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를 큰 접시에 자랑스럽게 내왔다. 향기가 끝내준다며 아들이 어머니께 냄새가 정말 좋다고 했고 어머니는 따뜻할 때 먹으라 했다. 한 입 먹자 엄마 요리가 세상 최고라며 칭찬했어요. 기분 좋게 아들에게 3근이나 샀으니 많이 먹으라 말하자 고기를 먹던 그에게 시스템 알림이 떴다. 고스트 섀도우 스퀴드를 섭취하여 그 생명 정수의 흔적을 흡수했고 도감 진행률은 3.01%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허탈해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 건드려서 망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식사 중 뉴스 보도에 시선이 꽂힙니다. 에너지 코어와 융합한 후 역사상 최연소 사이보그가 된 14세 천재 소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소녀의 에너지 시스템은 한 손으로 5,000kg의 SUV를 들고 100m를 3초에 주파하며 8m를 수직으로 점프하는 등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보던 린즈천은 교토영재의 유전자 융합과 이 소녀의 사이보그 기술 중 어느 길이 더 강력할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또 다른 속보로 인해 방해받고 맙니다. 그들이 만났던 보안팀장 허춘산이 사무실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감시 영상에 역에 침투한 돌연변이 쥐에게 그가 공격당해 잡아먹히고 구급대원이 시신을 앰뷸런스로 옮기는 모습이 나오자 린즈천은 경악합니다. 그는 전날 밤에 봤던 거대한 쥐를 떠올리며 관련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는 거대한 쥐가 도시를 활보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팀장의 죽음은 고조되는 위험을 암울하게 상기시켜요. 린즈천은 강렬한 눈빛으로 즉시 훈련을 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경찰서장이 사망하자 린즈쉐는 혹독한 훈련에 매진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그는 이제 100m를 4.61초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주파하게 되었죠. 그의 신체 능력은 폭발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제자리 점프는 5.3m, 한 손으로는 1200kg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들어올린다. 개인 훈련뿐만 아니라 곧 있을 대회를 대비해 신속히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학교 무술팀과 훈련을 이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그는 체육관으로 향했고 호기심 많은 섬칭한이 그를 따라 나섰다. 가는 길에 분홍머리 소녀가 린즈천에게 신선한 우유 한 병을 건넸습니다. 그는 정중히 거절하며 선칭한과 함께 지나가고 소녀는 실망한 채 남겨집니다. 멀리서 그의 팀 동료인 장카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체육대회에서 자신을 이긴 사람이 짝사랑하는 소녀의 선물을 거절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주먹을 꽉 쥡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장카이는 앞으로 달려나와 그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는 린즈천에게 무례하다며 여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린즈천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으나 장카이는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칩니다. 격분한 장카이는 린즈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련을 신청합니다. 그는 조건을 겁니다. 자신이 지면 린즈천을 다시 귀찮게 안 할 거지만 린즈천이 지면 우유 한 병을 다 마셔야 합니다. 대련 신청과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업적 미션이 발동되었습니다. 적자 생존의 생물학적 특성을 얻기 위해 공식 대회에서 1000명의 다른 상대를 물리쳐야 합니다. 린즈천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가 기다려온 기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불길한 보라색 기운에 휩싸인 채 대련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의 눈은 기대로 번뜩였습니다. 대결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두 학생은 인기 있는 후배 린즈천과 선배의 대결을 보기 위해 흥분하며 달려갑니다. 준비가 끝났을 무렵 체육관은 대련장 주위를 둘러싼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확실히 린즈천의 편이었죠. 수많은 여학생 팬들이 상대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며 응원하고 아까 그 분홍머리 여학생도 휴대폰을 준비합니다. 장카이는 자신이 질 거라는 생각에 코웃음 칩니다. 그는 린즈천의 재능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속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이 대결이 떠오르는 천재를 누르고 자신의 힘을 보일 마지막 기회라 여깁니다. 상대방의 강렬한 기세에도 불구하고 린즈천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하니 빨리 끝내도 되냐고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이걸 모욕으로 받아들인 장카이는 소원대로 해주겠다며 비웃습니다. 코치가 심판을 보기 위해 둘 사이에 섭니다. 그는 규칙을 상기시키며 시작하려 손을 듭니다. 하지만 대결 시작 전 장카이가 기다리라며 소리칩니다. 그는 거만한 미소로 린즈천에게 핸디캡을 제안하죠. 자신은 거의 2년간 훈련했지만 린즈천은 한 달 된 초심자라고 지적하죠. 공평하게 린즈천에게 선제 공격 3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하고 린즈천은 그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그 순간 린즈천이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자 장카이는 깜짝 놀랍니다. 상대방이 가드를 올리기도 전에 린즈천이 치명적인 일격을 날립니다. 강력한 일격이 정확히 명중하며 장카이의 코에서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는 즉시 의식을 잃고 체육관 바닥에 쓰러집니다. 체육관 전체가 충격에 빠져 침묵합니다. 코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며 단 한 방의 싸움이 끝났다고 외칩니다. 다른 무술킨 선수들과 관중들 역시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충격에 빠졌고 단 1초 만에 대결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적을 깨고 축하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선칭하는 주먹을 흔들며 린즈천의 승리에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분홍머리 여학생을 비롯한 다른 여학생들도 그가 멋있다며 환호에 동참합니다. 쓰러진 상대 위에 서 있는 린즈천에게 시스템 알림이 도착합니다. 라이벌을 물리치고 이성의 호감을 얻으면서 최우선 짝짓기 권리를 획득했다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건 새 임무 진행도가 이제 1000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연 선택 속성을 해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빠르게 하려 그는 겁에 질린 무수 팀원들에게 향합니다. 다정하지만 섬뜩한 미소로 그는 모두 함께 대련하자 제안합니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그를 응시합니다. 그러자 모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떤 이는 학원, 어떤 이는 저녁 식사를 핑계로 다른 이는 아픈 척합니다. 도망치기도 전에 장카이가 무릎 꿇고 힘겹게 일어섭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치 않고 린즈천의 기습을 맹비난하며 재대결에서 짓밟겠다고 맹세합니다. 코치는 장카이에게 남자답게 패배를 인정하라 이릅니다. 코치는 펀치가 운이 좋았던 건지 의아해하며 샤오레이저라는 다른 팀원에게 시험해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뾰족머리 소녀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습니다. 그는 싸움 자세를 취하면서도 겁에 질려 린즈천에게 얼굴만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10분 후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몇몇 무술팀원이 체육관 바닥에 쓰러져 있다. 린즈천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고 몇 탑 정도 주고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스템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첫 승리 외에는 업적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라이벌 처치 횟수는 여전히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는 친선 대련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식 시합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칩니다. 코치는 린즈천이 진짜 천재라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지어요. 신입이 들어온 지 한 달여 만에 팀의 에이스가 되었다며 감탄합니다. 자신감에 찬 코치는 린즈천이 있다면 올해 지역 무술 대회에서 다른 학교들을 모두 꺾고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코치가 기뻐하는 동안 린즈천은 문득 깨닫습니다. 코치의 말이 맞다는 것을요. 곧 열릴 대회는 한 번에 많은 공식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공식 시합에서 상대를 이기기만 하면 모든 승리가 자신의 성장에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에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때 패배한 장카이가 그의 말을 끊고 이름을 부릅니다. 의식을 되찾은 장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린즈천을 가리키며 기괴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이상한 말에 선칭어, 코치, 그리고 린즈천을 포함한 모두가 완전히 충격받고 불쾌해합니다. 대결이 끝나자 관중과 코치는 자리를 떴고 어리둥절한 장카이는 혼자 남아야 할 말이 남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 세계에서 고등학생은 무술이나 학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험난하다 보니 무술반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선칭헌은 무술반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린즈청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매우 빡셉니다. 3000m 달리기로 시작해서 1시간 동안 격투 연습을 하고 그 후에는 근력을 키우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매번 훈련을 마치면 린즈천은 선칭허의 뭉친 근육을 마사지로 풀어줍니다. 물론 린즈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요. 그는 대회 우승을 위해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자연 선택 속성을 개방하기 위해 매일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한 달 후 그 모든 노력이 시험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지역 무술대회가 열리는 날 굳은 결의를 다진 린즈천이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회는 거대한 시립체육관에서 열렸고 중앙 경기장 주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기실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코치는 초조하게 대진표를 보며 사나이 고등학교가 최강팀인 사나이 제1고와 무승부로 경기를 하게 된 것에 불평합니다. 다른 팀원이 상대팀의 100m를 9초 이내에 주파하는 선수가 있다고 말하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모두가 상대가 안 된다고 느꼈다. 팀의 사기가 떨어진 걸 감지한 린즈천은 침착하게 먼저 싸우겠다고 자원했다. 코치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에이스를 무대에 세우기로 했다. 린즈천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선칭하는 관중석에서 그를 응원했고 코치는 확성기로 격려했다. 린즈천은 싸울 채비를 마쳤다. 상대는 사나이 제1고등학교 학생으로 훨씬 더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는 1학년이 대회에 진출한 린즈천의 재능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이내 조롱하는 말투로 바뀝니다. 키가 1.7m도 안 되는 꼬맹이가 설 자리가 아니라며 비웃습니다. 이두근을 과시하며 그는 린즈천에게 진짜 체격과 힘의 차이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장담합니다. 심판이 대결 시작을 알립니다. 거구의 상대가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돌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린즈천은 물러서지 않죠. 오히려 공격을 가볍게 피한 뒤 상대 가슴에 재빠르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죠. 그 힘에 거구의 학생은 경기장 뒤편까지 날아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맙니다. 해설자는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린즈천의 승리를 더듬거리며 선언했다. 한편 선칭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샤오천이 최고라며 환호합니다. 사나이 고등학교 팀원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코치에게 몰려들었고 린즈천이 완전히 미쳤다며 상대는 그저 죽은 근육일 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반면 반대편 사나이 제1고등학교의 코치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발놀림 없이 무작정 돌진한 학생을 질책했습니다. 다시 경기장, 린즈천은 토너먼트 라이벌을 또 한 명 꺾어 랭킹이 올랐고 탈락시킨 상대가 1000명 중 2명이 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발전에 이런 시합이 필요하다고 만족해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는 상대편 코치는 다음 선수인 천펑을 불러서 최대한 빨리 저 1학년을 박살내라고 명령합니다. 천펑은 침착하게 알겠다며 응합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준비 자세를 취하며 이전 선수보다 훨씬 더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아나운서가 두 번째 대결의 시작을 알립니다. 천펑은 곧바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현란한 공격을 퍼붓고 한 수 위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린즈천은 침착하게 공격을 맞서 한 손으로 발차기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천펑의 몸이 공중에서 심하게 회전하더니 그대로 경기장 바닥에 처박히며 의식을 잃습니다. 의료진이 들 것으로 천펑을 옮기며 머리 스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어리둥절한 채입니다. 관중들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의아해하며 사나이 고등학교 학생이 엄청난 행운을 가졌다고 수군거립니다. 화난 관중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토너먼트가 조작되었다고 소리쳤지만 사나이 제1고 코치는 다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준 그는 이게 운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경악합니다. 사나이 고등학교 1학년은 진짜 실력자였죠. 다시 대기실, 코치는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그는 다음 선수로 삐죽머리 소년 가오페이를 불러세워 절대 져서는 안 된다며 수비에만 전념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가오페이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걱정 말라며 꼭 이기겠다고 침착하게 말합니다. 링으로 걸어가는 가오페이는 린즈천의 승리를 애써 무시합니다. 상대는 강하지 않고 단지 꼼수로 이겼다고 생각하죠. 100m를 9초 안에 주파하는 그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풍부한 경험을 고려하면 진리가 없다고 그는 확신합니다. 관중석은 기대감에 술렁입니다. 관중들은 가오페이의 명성과 속도에 감탄하며 이야기합니다. 한 관중이 아버지가 유전자 융합 사용자이며 능력 강화 비결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린즈천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그의 인상적인 연승이 곧 끝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나운서가 대결 시작을 알립니다.
코치의 지시를 무시한 가오페이는 즉시 공세에 나서며 강력한 발차기로 린즈천에게 달려듭니다. 이어서 빠른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가 필살기인 유수세함권을 사용하자 그의 코치는 공격하는 불복종 학생에게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오페이는 자신 같은 천재는 방어가 필요 없다며 비웃죠. 한편 린즈청은 공격을 쉽게 피하며 그 기술을 흥미롭게 여겨 즉석에서 배우기로 합니다. 가오페이는 공격 한 번 성공 못하자 점점 좌절하죠. 숨을 헐떡이며 린즈청이 어째서 공격을 피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린즈청은 아무렇지 않게 다른 기술은 없냐며 침착하게 도발합니다. 분노한 가오페이는 필사적으로 주먹 세례를 퍼붓습니다. 린즈청은 예측 가능한 동작을 보고 관찰을 마쳤다고 판단합니다. 좋아, 이젠 끝을 내자. 린즈청은 마지막 펀치를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가오페이의 몸통에 강력한 발차기를 한 번 날려 경기를 즉시 끝냈습니다. 관중들은 다시 놀라 말문이 막힌 침묵에 빠집니다. 그 침묵은 사나이 고등학교 서포터즈의 환호로 깨집니다. 권 코치와 선칭헌은 우리 샤오천이 정말 괴물 같은 실력자라며 열광적으로 소리치고 그의 3연속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토너먼트의 남은 경기들도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상대들은 훨씬 약했거든요. 그는 각 상대를 손쉽게 쓰러뜨렸고 이내 혼자서 상대팀 선수 5명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틀 동안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도적 경기력으로 혼자 두 학교를 더 꺾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활약으로 사나이 고등학교는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와 팀은 메달, 트로피와 함께 자랑스레 포즈를 취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확인 시 라이벌은 16만 1000명 뿐이었습니다. 이 속도로는 자연 선택 속성을 해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을 깨닫고 실망합니다. 느린 퀘스트 진행률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권 코치님이 이렇게 관대할 줄 몰랐는데 그는 토너먼트 상금의 대부분인 2만 위안을 받습니다. 학업 경쟁에서 받은 상금을 합치면 이제 약 3만 위안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는 즉시 슈퍼마켓에서 돈 전부를 고스트 쇠도 오징어 고기 사는 데 씁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매 끼니마다 그 비싼 고기를 먹어치웠습니다. 15kg 섭취 후 고스트 쇠도 오징어 도감 해제 진행률은 33%에 도달했고 그의 집중 훈련과 야수고기 섭취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체 능력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한 손으로 1890kg을 거뜬히 들어올리고 수직으로 5.65m를 점프하며 100m를 단 4.49초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그와 첨칭헌은 사나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둘의 길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처럼 보였다. 마음이 무너진 선칭헌은 방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린즈청에게 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같은 고등학교를 못 가냐고 묻는다. 그는 인문학과 무술 모두에서 1등을 했지만 그녀의 학업 성적은 우수해도 무술 점수가 사나이 고등학교 엘리트 반에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우는 섬칭어를 위로하자 그녀는 이제 어쩌냐고 묻습니다. 그는 사나이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영입하러 집에 올 것이라며 같이 갈 것인지 묻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녀는 교장 선생님이 그를 만나러 오는 거니 자기와 상관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린즈청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방을 나섭니다. 걱정 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그는 사나이 고등학교에 남는 조건으로 선칭어를 자기 짝꿍으로 해달라고 요구합니다.